한국 따위가 미국을 위협해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3주 역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전력 차단 테스트를 했을 때 장성들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부산 조선소 보고서를 봤을 때 대통령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 없인 태평양 함대가 무너진다고요? 믿기 힘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85km 그 거리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다는 걸요.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자,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3년간 이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죠. 콘크리트와 철로 지어진 이 건물의 복도를 수없이 걸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논하는 회의에 참석했고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으며 전략을 짰죠. 그런데 그날 새벽만큼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브리핑룸 불이 켜졌죠. 이 시간에 불이 켜지는 건 대부분 전쟁 직전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중동 분쟁, 테러 위협.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죠.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진 겁니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심각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슬라이드에 뜬 문구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철수라니요?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조치가 이겁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스킨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한국의 방위비 10배 인상을 청구합니다. 현재 1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립니다. 10배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0조라면 한국 국방 예산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니까요. 하스킨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72시간 내 결단하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철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72시간. 3일이죠. 동맹국에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전략을 짜왔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죠. 동맹을 압박하는 건 적국을 위협하는 것과 다릅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 항공사진이 떴죠.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미군 기지입니다. 활주로 막사 훈련장이 한눈에 들어왔죠. 해리스 중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분담률은 25%에 불과합니다. 75%는 미국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 동안 그들은 경제만 키웠습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죠. 한국은 우리 덕분에 안보 걱정 없이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까지 키웠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 아닙니까? 하스킨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값은 치러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미지근했습니다. 돈이면 정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이든 거부하고 우리가 떠나든 어차피 결론은 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CNN 속보였죠. 누군가 음량을 키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13조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손등에 쏟아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13조라니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하스킨스가 벌떡 일어나 화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역청구라니 미쳤습니까?
모니터에는 한국 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죠. 그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70년간 청구하지 않았던 토지 임대료, 전력 사용료, 상하수도 비용, 환경 정화 비용입니다. 우호적이라 청구 안 했을 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70년간 침묵하던 나라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우리가 10조를 요구하니까 그들은 13조로 답한 겁니까? 제23년 경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전략이란 게 뭡니까? 상대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반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났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죠. 화면 속 한국 대변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걸 놓쳤다는 걸요. 13조라는 숫자 뒤에는 7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인내였던 겁니다. 한국의 침묵이 워싱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죠. 무언가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숫자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침묵이 가장 강한 함성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72시간. 이제 그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평택으로 날아갔습니다. 긴급 파견 명령이었죠. 워싱턴의 혼란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무거웠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풍경이었죠. 한국군 헌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제 신분증을 확인하는 시선이 예전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국장님이시죠? 한국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서진 국장이었죠.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그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요? 저는 그를 따라 기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변전소 건물 앞이었죠. 거대한 송전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심장부였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통제실이었죠. 수십 개의 모니터와 스위치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력 차단 테스트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죠. 차단 테스트라니요? 이건 경고입니까? 한서진 국장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13조 원의 근거입니다. 천천히 보시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토지 임대료 명세서였죠. 평택 기지 부지 1,400만 제곱미터, 70년간 미청구 금액.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전력 사용료 내역이었죠. 1년 사용량이 5억 킬로와트시. 한국전력이 공급한 전기를 7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까? 세 번째 장, 상하수도 비용. 네 번째 장, 환경 정화 비용. 다섯 번째 장,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 매 페이지마다 붉은 숫자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우린 우호적이라 청구 안 했을 뿐입니다. 한서진 국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계산서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의 기록이었죠. 영수증 하나하나가 포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합계를 보시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붉은 숫자가 크게 박혀 있었죠. 13조 원. 정확히는 1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계산된 숫자였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숫자가 총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전력 직원이 스위치에 손을 댔죠. 한서진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찰칵. 순간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모니터 화면들이 꺼졌다 켜졌죠. 건물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지 전체의 불빛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활주로 조명, 막사 불빛, 모든 게 암흑이었죠. 3초쯤 지났을까요?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말했습니다. 테스트 완료. 보셨죠? 버튼 하나면 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결별 예고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끊을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다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한서진 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0년간의 침묵이 오늘 이 전력선 위에서 터져나왔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죠.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그들은 할 겁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펜타곤에서 동시에 전화가 쏟아졌죠. 하스킨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겁니다. 불 꺼진 기지의 어둠이 제 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경고였습니다. 동맹의 불빛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제안이었죠. 조선소를 보셔야 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무얼 보라는 겁니까?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도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였죠. 그 안에 미 해군 함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순양함, 구축함, 보급함까지 모두 정비 중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쇳소리, 망치질 소리, 기계음이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전쟁터 못지않게 치열했습니다. 덜릴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정비 담당관이었죠. 그가 도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있는 함정들 전부 우리 겁니다. 태평양 함대의 60%가 이곳 손에 달렸습니다. 60%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 해군의 태평양 전력 대부분이 한국 조선소에 의존한다니요? 김 부장이라는 조선소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보이는 그는 헬멧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국장님 놀라셨죠? 여기 함정들 전부 우리가 고칩니다. 미국보다 빠르고 저렴하거든요. 저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비교 자료가 필요했죠. 김 부장이 건네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본토 정비 7개월 소요 3억 달러. 한국 정비 2개월 소요 1억 달러. 3배 이상 비용 차이에 속도는 3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린 시간과 강철로 싸웁니다. 김 부장의 말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는 고개를 들어 도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미국의 전쟁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덜릴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 없이는 태평양 함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선이 아니라 이 도크에서 갈립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펜타곤에서 보내온 극비 문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조선업 의존도 분석. 첫 장을 넘기자마자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존도 62%. 한국 철수시 대체 비용 연간 400억 달러. 전력 공백 3년. 400억 달러요? 3년 공백이요?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고리였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없는 미 해군은 엔진 없는 항공모함이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미국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985km. 한국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죠. 그 거리 위에서 태평양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직접 썼습니다. 985km 태평양의 심장.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23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죠. 불꽃은 함선을 수리했지만 제 사고방식도 용접해버렸습니다. 강철의 온도보다 뜨거운 건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고서 대신 고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펜타곤으로 불려갔습니다. 비상 소집이었죠.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자 복도 곳곳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경보등이 번쩍이고 있었죠.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재무장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전력 공급 중단까지 48시간. 하스킨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앤더슨, 당신이 본 걸 설명하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첫 슬라이드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985km 미국의 생명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시 총 비용은 28조 원입니다. 미국 돈으로 약 210억 달러죠.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28조라니 무슨 소립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항목별 명세가 떴죠. 장비 운송비 5조 원, 기지 철거비 3조 원, 환경 정화비 7조 원, 인건비 및 재배치 비용 10조 원.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0년 공백이 발생합니다. 재무장관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10년 공백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부산 조선소 사진을 띄웠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62%가 한국 조선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대체 시설 구축에만 3년, 정비 비용은 매년 400억 달러 추가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 참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하스킨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없는 미 해군은 엔진 없는 항공모함이다. 그 순간 CIA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 위성 사진입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산둥성 군사기지 항공사진이 떴죠. 붉은 점들이 해안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병력 이동이었습니다. 3만 명 규모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스킨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젠장, 한국이 끊기면 저들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CIA 국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철수하면 985km는 그들 차지가 됩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전선은 한반도가 아니라 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재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13조를 받아들입시까? 그건 굴복입니다. 합참의장이 반박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철수 비용 28조 대 방위비 인상 13조. 어느 쪽이 합리적입니까?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약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자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13조의 청구서는 숫자가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하스킨스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의존해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70년간 우리는 보호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호 의존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13조는 너무 큽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28조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대가입니다. 985km를 지키는 비용이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들어왔죠. 그의 손에는 대통령 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석보좌관이 봉투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 전면 보류. 방위비 인상 요구 철회. 한미동맹 재협상 시작. 하스킨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죠. 수석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앤더슨 국장, 당신이 협상팀을 이끄십시오.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경청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수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985km. 그 거리가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압박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을 때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죠. 저는 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집회입니다. 전력 중단까지 남은 시간을 세고 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붉은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4시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전체가 빗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죠.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강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았죠. 한서진 국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대하지 않으면 전력은 꺼집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죠. 대통령님, 워싱턴은 변했습니다. 철수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도 철회했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서명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가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13조 역청구서, 다른 하나는 제가 작성한 985km 보고서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계산했습니다. 당신들도 계산했죠. 이제 필요한 건 존중입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70년 동맹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집무실을 밝혔죠. 그때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CNN 속보입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광화문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죠. 빗속에서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전력 중단 디데이를 하루 앞두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속의 촛불들이 하나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지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쿄 거리였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한국처럼 맞서자. 우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국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나라 사이가 아니라 두 개의 진실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물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쪽은 돈을 말했고 한쪽은 존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중 쪽을 믿기로 했습니다. 집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죠. 국방장관 서명이 담긴 공식 문서였습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 전면 철회. 조선소 장기 계약 체결 검토. 통화 스와프 확대 논의. 저는 화면을 대통령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서진 국장도 확인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걸음을 뗀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악수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7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치는 밤, 서울의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광화문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13조는 청구서가 아니라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적국의 전략가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이제는 가장 큰 함성으로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청와대 집무실에 한 라인이 연결됐습니다. 워싱턴과의 직통 전화였죠.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통령님,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중뿐입니다. 그 존중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동맹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전력본부에서 온 연락이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택 변전소 정상 운영 계속합니다. 전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연결이 시작된 겁니다. 존중으로 맺어진 연결이었죠. 저는 곧바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기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출을 바라봤죠.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우린 숫자로 묶인 동맹이 아니라 가치로 연결된 동맹입니다. 두 깃발이 같은 바람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위아래가 아니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였죠.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국방장관이 나란히 섰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동맹은 2.0으로 재정이 됩니다. 비용 분담이 아닌 가치 공유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13조의 의미는 금액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70년간 우리가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그럼 13조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국방장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청구서는 철회합니다. 대신 미래 투자로 전환합니다. 공동기술 개발, 조선소 협력 강화,
방산 협력 확대로요.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3조는 처음부터 받으려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을 요구하는 수단이었죠. CNN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한국, 굴복 대신 대화로 승리하다. 985km, 미국과 한국이 다시 손잡다. 동맹의 새로운 모델, 서울에서 시작되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타곤에 제출할 최종 문서였죠. 제목을 천천히 썼습니다. 한국은 하천 국가가 아니라 심장이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들의 땅을 빌려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용기를 빌려 쓴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985km. 그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미국이 태평양을 지키는 심장이 뛰는 곳이다. 그리고 그 심장은 70년간 한국이 지켜왔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 용기는 세계를 다시 숨쉬게 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이제 축제의 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광화문을 지나갔습니다. 새로 세워진 조형물이 보였죠. 아직 제막식 전이라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이름은 보였습니다. 985km 자유의 거리.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막식입니다. 두 나라 깃발이 함께 새겨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인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 메시지를 한서진 국장에게 보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함께 가는 법을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창밖을 내다봤죠.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배운 건 전쟁이 아닌 존중의 기술이었습니다. 13조의 청구서는 금액이 아니라 거울이었죠.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동맹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985km. 그 거리 위에서 두 깃발이 다시 하나로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역사를 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펜타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건물을 감싸고 있었죠. 전날까지의 혼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친서였죠.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트럼프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잘했다, 마이클. 이번엔 우리가 배웠군.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배웠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이틀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 국방위원회였죠. 위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국장, 13조라니 굴복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한국에 굴복해야 합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의원님. 굴복이 아니라 계산서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줬다고 착각한 70년에 대한 청산 보고서였죠.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받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죠. 985km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의원들이 펼쳐보기 시작했죠. 저는 주요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 거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죠. 그곳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심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의존도 62%라니 이게 사실입니까? 네, 의원님. 한국 조선소 없이는 우리 해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청문회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젊은 참모 한 명이 선임 의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전략 문서가 아니라 선언문입니다.
선임 의원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며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이해한 겁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했죠. 평택에서 본 것들, 부산에서 느낀 것들,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존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그 첫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죠. 몇몇은 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인정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펜타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냈습니다. 한서진 국장이 평택에서 준 태극기 배지였죠. 저는 그걸 제 정장 가슴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성조기 옆에 태극기 배지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위아래가 아니었습니다. 나란히였죠. 이제 두 국기는 평등합니다. 혼잣말이었지만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쓴 적 없던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보고서를 썼지만 사실은 고백을 쓴 것이다. 그들의 금은 IMF에서 모였고 우리의 교훈은 그 금보다 무거웠다. 13조의 종이는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 위에 잉크는 역사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985km 넘어 서울에도 같은 별들이 뜨고 있겠죠.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록의 증인이 된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섰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였죠. 새벽 5시 하늘이 금빛으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불이 꺼지는 걸 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훈련 중이었죠. 드론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녔습니다. 작전 지휘는 양국이 번갈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 제이크가 달려왔죠. 1년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옆엔 김병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병장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도 답례했죠.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병장이랑 같이 드론 정비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김병장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우리 기술이 같이 쓰이네요.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 우리 미래가 같이 쓰이는 거지. 두 젊은 병사의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서로를 계산했지만 지금은 함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을 끄려 했지만 지금은 함께 불을 밝히고 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이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용기를 낸 사람들 덕분이지. 오후에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막식이었습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조형물이 천으로 덮여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85km. 이 거리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걸은 70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을 약속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어받았죠. 1년 전 우리는 숫자로 동맹을 재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동맹은 존중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천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냈죠. 985km를 상징하는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엔 태극기가, 다른 하나엔 성조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깃발이 교차하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나란히였죠.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985km 자유의 거리. 저는 그 조형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깃발에 반사돼 눈부셨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조형물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차가운 금속을 만졌죠. 1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새벽, 평택의 꺼진 불빛, 부산의 용접 불꽃, 서울의 빗속 촛불. 모든 순간들이 이 조형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서진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1년 만이었죠.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따뜻한 악수였죠. 이제 시작입니다, 국장님. 진짜 동맹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게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편지였죠. 나는 전략가였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배운 건 전쟁이 아닌 존중의 기술이었다. 13조의 청구서는 금액이 아니라 거울이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동맹의 얼굴이었다. 세계는 다시 묻는다. 진짜 강한 나라란 무엇인가? 탱크의 숫자도 돈의 액수도 아니다. 굴복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강한 무기였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광화문 조형물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두 깃발이 밤하늘 아래서 여전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이 불빛들이 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의 붉은 줄과 성조기의 줄무늬가 같은 바람 속에 섞였습니다. 985km. 그 거리 위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은 하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심장이었죠. 그리고 그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985km.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신뢰로 이어진 다리였죠.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두 나라가 함께 미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두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